또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이 네. 올해 겨울을 굉장히 기대하셨다고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네. 두 손을 네. 꼭 잡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알려주세요. 네, 20주년 만에 이제 한 번 오는 우주의 기운 세 개가 뭉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우주의 기운이고요. 그 우주의 기운이 이제 뭐냐고 하면은 첫 번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2 또는 3으로 끝나는 해에 저점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2로 끝나는 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 선거가 미국은 보통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저점이 많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통 주식 수익은 11월, 4월에 좋고 5월, 10월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 개가 합치는 게 20년에 한 번 나타나거든요. 그게 바로 2022년 10월 말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 2로 끝나고 중간 선거도 있었고 그리고 11월 4월이 시작할 때가 바로 10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 개의 우주의 기운이 합치기 때문에 저도 이제 10월 말에 투자를 슬슬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11월, 12월 말에 비중을 계속 늘릴 생각입니다. 제가 보니까 또 다른 영상 보니까 11월 말 정도에 네. 좀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10월 말에 좀 들어갔죠. 네,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좀 작게 한 4억 정도 이제 그때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이제 계속 또 11월 말에 넣고 12월 말에 또 넣고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동적 자산 배분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은 작게라고 하셨지만 이제 워낙에 이제 그 자산 비중이 크시다 보니까 그 이제 일부가 이제 지금 10월 말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혹시 요즘 계좌 상태가 어떤가요? 저도 그래서 제가 사자마자 오를 것까지는 제가 예측을 하지 않았는데 사자마자 또 다 올라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산 종목들 그때 그 한국 종목 20개 언저리 샀는데 그거 그래도 한 8에서 10% 정도 이제 올라준 것 같고 그때 이제 10월 26일에 샀는데 그 정도 올라간 것 같고 미국 종목들도 뭐 그럭저럭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계좌 상태도 너무나 좋은 상태인데 그러면 그 말씀하신 이 매수 시그널 이 세 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 그 2로 끝나는 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네. 그 2로 끝나는 해에 네. 실제적으로 이전에 봤을 때 네. 그 2로 끝나는 해에 수익이 좋았다. 이런 그쵸, 저점의 기회다. 이거를 확신하시는 그런 근거가 있으세요? 이 우주의 기온 세 개가 다 합치는 게 20년에 한 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네네. 드렸잖아요. 뭐 이런 건 당연히 할 수 있죠. 그게 합칠 때 그러면은 그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걸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저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미국 주식이에요. 1922년 100년 전부터 제가 모아왔거든요. 보시면은 요때가 22년이었고 그 22년 그 이 언저리에 바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7년 동안 미국 주식이 한 4배 정도 올랐죠. 네. 참고로 32년도 상당히 괜찮은 바닥이었고요. 보면은 이 3년 동안에 미국 주식 90% 빠졌거든요. 이러고 있다가 42년 요때가 또 바닥이었어요. 이때 2차 세계대전 어쩌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4년 만에 2배 정도 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62년인데 62년은 요때도 좀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네요. 2배 갔죠. 4년 동안에. 그리고 이제 82년도 생바닥. 왜냐면 이때는 미국 주식이 15년 동안 횡보했어요. 보시다시피 한 66년부터 82년까지 장이 계속 안 좋았거든요. 이렇게. 안 좋았다가 이때 이제 바닥을 좀 친 다음에 얘가 한 87년 5년 동안에 3배 반이 올라요. 여기서 안타깝게도 선이 끊기는데 얘가 여기까지 가요. 대충 이 정도 이렇게 쭉 여기까지 가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있었고 2002년도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4년 만에 또 2배를 갔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2022년이 바닥인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확실시 된 것 같아요. 왜냐면 30% 내렸으니까. 누가 봐도 차트에서 다 보이잖아요. 이게 바닥인 게 지금. 네. 근데 지금 네. 그래프로 보니까 네. 이게 정말 눈에 띄게 그 네. 끝에 2가 들어가는 해에 저점 매수 기회이다라는 게 확 그래프로 보여지네요. 맞아요. 그리고 2로 끝나는 해, 중간 선거가 없었던 해는 이제 바닥이 아닌 적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12년 같은 데 보면은 크게 바닥이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72년, 요때도 딱히 바닥처럼 보이지는 않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52년에도 별 바닥이 없었고, 뭐, 그래가지고, 중간 선거가 없는 해에는 이제 바닥이 없었을 경우도 좀 있었는데, 중간 선거와 그 2가 합치면은, 보통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주의 기운. 네, 우주의 기운. 네, 그럼 여기에 또 하나 더. 네. 지금 매수 기간을 이제 연 안에서 따졌을 때 11월부터 4월까지 네. 매수를 하고, 요 부분도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위에 보면은,
그 여기 이제 그 왼쪽이 한국이고 오른쪽이 미국이거든요. 보시면은 그 이제 그 두 개의 그래프가 그 두 개의 선이 나오는데 그 오렌지 선이 우리가 이제 11월 4월에만 열심히 투자했을 때 벌 수 있는 수익이었고 파란색이 5월부터 10월의 수익이에요. 이제 보시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5월, 10월에 투자했으면은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거의 바닥이네요. 네, 거의 지렁이에요, 지렁이. 그러니까 거의 이제 땅을 기고 있는 지렁이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우리가 1995년에 1억 원이 있었으면 아마 강남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돈으로. 자, 근데 우리가 그때 강남에 아파트를 안 사고 나는 5월, 10월에 커스피만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난 장기 투자를 할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0년 지난 지금쯤이면은 그 1억 원이 3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서 아파트 살 돈이 지금은 차 한 채도 못 사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그때 강남 아파트를 안 샀더라도 야 그래도 나는 11월 4월에만 주식을 투자할게 라고 했으면은 뭐 그래도 뭐 7배 8배 정도는 벌었을 거예요. 미국도 보시면은 이제 11월 4월 투자는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고 5월 10월 투자는 지렁이에요. 그래도 얘는 지렁이가 머리를 조금이라도 드는 모습도 보여가지고 한국보다는 조금 덜 비참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심지어 다가 아니고요. 중국 독일도 갖고 왔어요. 중국도 보시면 이 썸머가 5월 10월 수익이거든요.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밑에 이제 내려가고 신기해. 있고 윈터가 11월 4월인데 그 윈터 수익은 뭐 그럭저럭 괜찮아요. 이게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 윈터 수익 좋고 썸머 수익은 보이지도 않고 네 그리고 그 일본도 이제 보시면은 왜 잃어버린 30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보면은 이 파란색이 니케이 지수예요. 그래서 89년에 니케이 지수 38,000인가 어디 갔다가 지금도 3만 이하로 이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윈터 11월 4월에만 투자를 했으면은 한 10년 정도 고생한 다음에 다시 초고점을 뚫고 올라갔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요 결과고 영국도 5월 10월에는 주로 기고 있고 11월 4월은 네, 오릅니다. 네. 오, 너무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했다면 11월 4월에만 계속 매수를 했다면 일본에서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였네요. 그렇죠. 이제 물론 90년대에는 요 전략도 일본에서 좀 어려웠겠지만 그 89년에 니케이가 피크를 치고 그때부터도 꾸준히 11월 4월에만 투자를 했으면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네. 11월 4월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러면 11월에 매수를 해서 4월에 매도를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그렇죠. 그때 사가지고 6개월 후에 그러니까 4월 말에 판다. 뭐 이런 얘기죠. 아, 10월 말일에 사서 네. 4월 말에 판다. 그렇죠. 네. 그러면 1년에 2번 정도만 이렇게 그렇죠. 이제 가장 심플한 방법은 그렇죠. 11월 4월에는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고 5월 10월에는 그 돈을 뭐 예를 들면 뭐 예금에 넣는다든지 해서 그냥 뭐 잘 지키고 가서 6개월 동안 쉬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커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5월 10월을 아예 피하고 11월 4월만 투자를 하고 그 나머지 6개월은 예금을 두는 전략이 수익률 입장에서는 훨씬 좋았어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그 경제가 안 좋아지면 좀 네. 힘들진 않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는 11월 4월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매년 돈을 버는 것인가? 이제 그거는 아닙니다. 보통 한 10번에서 7번 정도 벌고요. 3번은 실제로 돈을 잃어요. 그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 11월 4월 전략이 손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2년 연속으로 사실 손실이 났어요. 11월 그러네요. 4월에 네. 보면은. 근데 이제 그리고 90년대에는 한국장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 80년대 말에 그 88 올림픽 붐 때문에 코스피가 그때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깼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도 2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말도 안 되는 버블이 있어가지고 90년대 그 버블이 꺼지면서 IMF까지 한국 주식이 75% 빠집니다. 그 불상사가 있었거든요. 90년대는 주식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90년대 11월 4월에 투자해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손실이 꽤 많이 누적된 해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를 제외하면은 그 11월 4월에 코스피가 10%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요때 빼고 2008년 요때만 빼고 네. 그 전후를 보시면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5월 10월에 투자하면 늘 돈을 잃는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보통 한 확률이 한 50대 50 정도 나와요. 10년 투자하면은 5월 10월에서 5번 정도 벌고 5번 정도는 깨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확률 게임이죠. 11월 4월은 우리가 70대 30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 5월 10월은 50대 50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확률 더 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주식을 할 때 사람들은 이제 꼭 올라야 되는 주식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100% 확률로 오를 수 있는 주식이라는 건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뭐 그걸 알면 그것만 사면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없다라는 게 문제이고 그래서 사실 주식에서 제가 보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무엇이 그 발생할 확률을 얼추 계산을 한 다음에 그 확률이 높은 쪽으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이 높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돈을 잃을 때도 꽤 나옵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70%라면은 10년 동안 이렇게 투자하면은 3년 동안 돈을 잃을 거거든요. 이때처럼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그래도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확률이 높은 쪽으로 베팅을 하다 보면은 돈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네요. 11월, 4월 동안에 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라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퀀트 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는 그 타임 프레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확률이 유리한 자가 돈을 거의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중간 선거 2년 차에 대해서 네.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그게 왜냐면은 이게 이제 왜 통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켄 피셔라는 아저씨가 쓴 책에 잘 나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은 이제 폴리틱, 정치라는 단어를 들먹이면서 정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분의 말씀은 이제 폴리틱이라는 게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온 단어인데 폴리는 많다라는 뜻이고 틱은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있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머리가 누구냐 하면 그게 바로 미국 대통령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파워도 가장 크고 그래서 이제 가장 위대한 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통 이 대통령들은 선거 전과 후, 그러니까 전의 말과 후의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뭐 그건 미국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처음 와가지고 하는 행동은 그가 그 전에 한 말과 전혀 많이 다르다. 그래서 1년 차, 2년 차에 이제 많은 이제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라는 말을 해요. 왜냐면 대통령이 딱 되면 일단 내 친구들의 한 자리 다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쪽 정책을 바꾸면서 돈을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고 사람들 다 갈아치우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불확실성이 생긴다. 그래서 1, 2년 차에 보통 많이 비극이 발생하고 특히 2년 차에 중간 선거라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이때 보통 미국 주식이 저점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재밌는 거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대통령에 실망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당이 중간 선거 때 표를 잃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번에도 예를 들면 하원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뭐를 하고 싶을 때 의회가 블러킹을 할 거 아니에요. 못하게. 그리고 반대로 의회가 뭐 하고 싶으면은 대통령이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중간 선거 후에는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이제 없잖아요. 그 변화가 없는 거를 이제 레임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리틀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그 금융시장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보통 중간선거 후에는 주식이 거의 대부분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단 이랬고요. 자, 한국도 이게 똑같이 통하는가? 솔직히 제가 그걸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좋은 아이디어 주셨네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한국 시장의 독자적인 움직임보다는 미국 시장 등 해외 변수에 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이 조금 덜할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좋은 숙제를 주셨네요. 이거 하면 되겠네요. 네. 네네네. 숙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숙제 꼭 해오고 제가 다음에 또 와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네. 올해 2022년 그리고 지금 10월 말부터 이제 지금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통하는. 네, 그렇죠. 말씀하신 우주의 기운이. 네, 우주의 기운 세 개를 합치는. 네, 그렇죠. 네. 정말 매수로 최고의 그런 시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또 실제적으로 광환이 본인 또한 10월 말에 매수를 시작을 하셨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또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시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매도하기 좋은 또 해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보통은 10월 말에 주식 포지션을 많이 늘리고 4월에 주식 포지션을 많이 줄입니다. 그래서 아예 없애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올해 11월, 4월에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가 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부터 4월 말까지 주식이 엄청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 모멘텀이 그 다음 5월, 10월까지 어느 정도 전가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주식 비중을 완전히 없애진 않고 축소해서 가져갈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부터 4월까지 주식 수익이 좀 별로였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예 그냥 빵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4월 말에. 네, 5월, 10월에 왜 투자하면 별로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그 제가 조금 전에 6개 나라의 샘플을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이었죠. 그러니까 한국,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영국 다 별로였어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5월, 10월에 돈을 벌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포지션을 확 줄일 겁니다. 4월 말부터. 네. 그렇다면은 11월에 일단 10월 말에부터 매수를 시작했고 11월까지 매수를 하실 거고 내년 4월경에 이제 상황을 봐서 매도를 할 수 있다.
일단 매도는 무조건 할 거고요. 다만 포지션을 빵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그래도 일부로 주식을 좀 가져가는가 남겨놓느냐? 이제 그거 차이일 뿐이지 매도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4월 말에. 네. 네. 5월, 10월에 주식해가지고 돈이 잘 벌리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게 제가 이 얘기를 벌써 한 100번 정도 했거든요. 근데 꼭 5월, 10월에 털려가지고 저한테 한 10월쯤 와가지고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게 저는 진짜 이 5월, 10월을 그 소위 이제 동네 불량배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동네 불량배한테 가가지고 개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꼭 가가지고 그 개기고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네 말이 맞았어. 개기는 게 아니었네 하는 거를 저는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혹시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들어가서 또 얻어 터지고 온 다음에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네 말이 맞았네요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11월인데 그럼 지금 사도 늦지 않았나요? 안 되죠. 네. 저도 10월 말에 제가 총 들어가려는 목표에 3분지 1을 들어갔고요. 11월 말에 또 3분지 1 그리고 12월 말에 3분지 1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들어간 3분지 1이 이렇게 그 3주 만에 많이 오를지는 저는 당연히 몰랐죠. 그래서 그걸 알았더라면은 전부 다 10월 말에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퀀트 투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퀀트 투자가 뭔지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퀀트 투자가 무엇인가? 이제 그 퀀트 투자는 저는 사실 그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은 그 퀀트라는 단어만 들어도 도망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싫으니까. 근데 되게 간단한 게 레시피 투자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식당을 차리면은 물론 이제 그 요리사의 감성으로 이제 요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사람이 때려치우면은 또 요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식당은 제가 알기로는 레시피를 다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딴 사람이 와도 그걸 똑같이 따라하면 되게. 퀀트 투자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그 레시피를 짜서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그냥 그 레시피를 보고 거기 따라서 그대로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퀀트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씀 들어보면 되게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되게 쉬워요, 원래. 네, 이걸 왜 사람들이 네. 안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이제 많이 해봤는데, 일단,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직접 개별주를 개발하고 사고 팔고 하면 그 스릴이 있고, 뭐 올라가는 거 보고 내려가는 거 보고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늘, 그 투자에는 두 개의 초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재미없게 퀀트 투자로 돈을 벌지, 아니면 재미있게, 당신이 하는 대로 해서 돈을 잃을지, 이제 그거를 선택하라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투자자 중에서 돈을 벌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 재미를 느끼고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그냥 초이스입니다. 그냥 재미있게 돈을 잃을지 아니면 그냥 재미없게 돈을 딸지. 네, 재미없게 돈 많이 따고 싶습니다.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러면 아마 상위 10%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리가 별로 없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스토리가 없다? 예를 들면은 너 카카오 왜 샀냐 하면은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있잖아요. 이게 카카오는 김범수가 있고 뭐 우리나라 그 기술이 어쩌고 뭐 저쩌고 할 말이 많잖아요. 근데 너도 쓰고 있잖아. 네, 그렇죠. 너도 쓰고 있지. 카카오도 너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저한테 이제 너 이거 왜 샀냐면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퍼가 낮고 그리고 성장성이 최근 분기 성장률이 높네요. 그게 다거든요. 근데 그럼 이 기업 뭐 하는 기업인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 뭔가 이렇게 신뢰가 안 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스토리라는 게 수익으로 전향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스토리 좋은 네이버와 삼성전자랑 카카오 사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보면은 그 스토리가 좋다고 이게 내 수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그런 주식들은 소위 스토리가 아무것도 없고 신뢰는 전혀 안 가지만 돈이 되거든요. 이런 데서 심리적인 거부감이 오는 것 같아요. 스토리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다 없다. 저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주주인데 그걸 왜 샀으면 다 쓰잖아, 좋잖아 이런 게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네, 죄송합니다. 그쵸, 마이너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맞아요. 스토리하고 수익하고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전혀 없다. 그렇죠.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스토리가 굉장히 좋은 기업의 수익이 더 안 좋을 경우가 되게 많죠. 왜냐면은 그 스토리 라인이 많이 알려져 있으면은 그러면 그 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스토리를.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뭐 자산 배분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든지 어떤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책에 보면은 한국형 올레더라는 전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산을 주식, 채권 그리고 금에 나눠서 투자를 하는데 그 비중은 주식이 35% 그리고 채권이 50% 그리고 금이 15%였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국과 미국
으로 이제 나눠서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주식도 50% 한국, 50% 미국, 그리고 채권도 50% 한국, 50% 미국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한국형 올레더 전략입니다. 아, 전부 ETF에 투자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한국형 올레더는 보통은 이제 ETF에 투자를 하는데, 근데 거기 있는 주식 비중을 퀀트 전략으로 써가지고 개별주를 갖다 넣으면은 수익을 더 높일 수가 있고 최대 손실은 그 얼추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오, 네. 그리고 또 퀀트 연구 포트폴리오라고 또 있더라고요. 아, 연구 포트폴리오. 네. 그것도 자산 배분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는 자산을 주식, 채권, 금, 현금 이렇게 4등분해서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그게 사실 제일 심플한 포트폴리오죠. 네. 그거는 비율을 똑같이 이렇게 나누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장점이 많은데 왜 안 하는가에 대해서 또 나왔는데 진짜 저는 이제 퀀트 투자를 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알파고는 다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바둑 대회에 들어가면은 알파고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죠? 그거는 부정 행위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진짜 퀀트가 이제 알파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이건 이제 비유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바둑 대회 걸리고 우승 상금이 10억인데 그 이제 심판이 그런 거, 야, 여러분 이 대회에서는 컴퓨터 써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근데 저 혼자만 알파고를 들고 들어가고 나머지 99명은 에이 컴퓨터가 무슨 바둑을 둬,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서만 알파고를 쓰는 것 같아요, 진짜 퀀트를 하면은. 예. 충분히 쓰면 더 이길 수 있는데. 아니 쓰면은 수익이 계속 나는데 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어떻게 컴퓨터가 주식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냥 어느 정도 팩폭이냐 하면은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그 왜 사람이 원숭이보다 투자를 못하는지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금융회사에 가서 제가 그 말을 했는데 거기 이제 본부장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그런 테스트 한번 해봤다고 이제 전문가 2명을 데려와가지고 그 닭이랑 싸움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두 사람이 주식을 찍고 닭도 이제 꼬꼬댁 하면서 주식을 찍는 프로그램을 한번 했다고 하는데 첫째 주간에는 닭이 2대0으로 이겼고요. 그 두 번째 주간에는 한 전문가가 그래도 거의 닭과 비슷한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닭이 3승 1무로 승리했어요. 그 후에 그 프로그램이 중단이 됐대요. 전문가 입장에서 쪽팔리잖아요. 와가지고 뭐 추천했는데 닭한테 계속 져버리면은. 네.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 전문가들보다도 투자를 더 못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거기에 쓰는 시간이나 에너지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수익 피라미드를 보면은 피라미드 맨 위에 닭이 군림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전문가,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대부분 투자자들의 투자 실력은 닭보다 떨어져요, 사실은.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손실을 그만 줄일 수 있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는 특히나 일반인 같은 경우는 자산 배분 투자를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크겠네요. 자산 배분과 비슷한 소위 이제 그 룰이 다 짜여져 있는 그 레시피 투자를 하는 게 그 어떻게 보면은 닭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이 그 닭 수준까지 못 가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높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미 검증된 레시피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거.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올레더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그 네. 비중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채권에 예. 50, 주식에 35, 그리고 금에 15. 예. 근데 요걸 이제 미국과 한국 걸로 이제 절반씩 나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네.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수익률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거 수익률이 달라졌을 때는 그럼 비중을 또 다시 조절을 해야 되나요? 네, 한 1년에 한 번 정도 비중을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말은 반대로 뭘 의미하냐면은 정말 저 한국형 올레더만 하는 사람은 1년 동안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 지루함과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참지 못하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퀀트 투자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너무 투자하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그 개별주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11월, 12월에 나눠서 투자한다고 하고 네네. 그거를 4월에 팔 거거든요. 그다음 또 거의 몇 달 동안 또 아무것도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해가지고 사고 파는 구간은 며칠밖에 안 되거든요. 투자를 유사 카지노라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못 버티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심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그렇죠. 왜냐면 이게 좌지우지하네요. 그냥 굉장히 재미없게 돈을 버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올레더 포트폴리오를 그 최소 어느 정도 얼마가 있으면 요거를 할 수 있을까요? 100만 원이면 되죠, 뭐 그냥. 네. 네. 100만 원도 사실 필요 없고 몇만 원, 10만 원 정도만 있어도 될 겁니다. 네. 안 될 건 없죠. 네. 뭐 25,000원씩, 뭐 5만 원씩 이런 그렇죠, 식으로 맞아요, 나눠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도를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네, 그렇죠. 네.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생기면은 거기에 더 이제 붙는 식으로. 그렇죠. 왜냐면 뭐 처음에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영원히 그 100만 원만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월 300만 원 받는 직장인들도 당연히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투자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실현인 것 같거든요. 실현? 실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그냥 방송만 보고, 그렇구나 하고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일단 들어가 보라는 거죠, 이게. 네. 그렇죠. 실제로 가서 한번 해봐라. 가능하니까. 네, 실현을 그죠. 해봐라. 행동을 그렇죠. 해봐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해보고 나서 이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거 별론데? 아니면 이거 괜찮네? 이렇게 판단을 해보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 자산이 예를 들면 1억이 있다고 치면은 네. 당연히 그냥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내용만 그냥 듣고 1억을 갖다 박는 건 그것도 미친 짓이죠, 사실은. 이제 이건 상당히 미친 짓이니까. 근데 당연히 저도 그렇게 추천을 보통 안 하고 뭐 1억 중에서 한 300, 500 떼가지고 이 원래대로 하든 쿼트 투자를 하든 좀 해본 다음에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성과를 이제 내가 하는 것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 본인이 뭐 하고 있는 뭐 다른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비교를 한 다음에 그럼 수익을 뭐 3개월, 6개월, 1년 후에 얼추기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낫네 하면 이쪽 비중을 좀 더 높이고 아니네 내 기존 방식이 낫잖아 하면은 퀀트 꺼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근데 어차피 해보시면은 결국 퀀트 전략의 수익이 본인의 그 딴 전략보다 수익이 어차피 계속 월등하게 높을 거기 때문에 이쪽 비중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막 이제 해본다고 하면은 어디서 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한국형 올레더를 ETF로 구현하는 거는 그냥 저기 HDS나 MTS에 들어가가지고 증권 계좌 들어가서 증권사 들어가서 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증권사 들어가서 그와 관련된 ETF를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그거를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ETF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당장 그 증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나 한국 주식 하는데 나 미국 주식 사고 싶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원격 다 해줘 하면은 다 해줍니다. 그거 당연히. 그러면은 알아서 다 깔아줘요. 그러면 이제 여기 비밀번호 누르세요 하면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ETF 그와 관련된 ETF를 이제 매수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비중을 맞춰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다. 그렇죠. 어차피 뭐 한국에 있는 웬만한 증권사들은 한국 주식과 ETF는 물론이고 당연히 이제 미국 쪽이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럼 금 투자하는 것도 ETF로 하는 그렇죠. 건가요? 예. 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무슨 뭐 KLX 뭐 금 거래소 이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양도 차익이 나면은 세금을 안 낸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금 ETF를 사면은 거기서 수익이 나면은 세금을 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를 보면은 그 KLX 금 거래소 거기다가 계좌를 터가지고 투자하는 게 가장 심플할 것 같은데 너무 귀찮고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금 ETF를 사도 됩니다. 네. 그런 게 지금 다 그 증권사 앱에 들어가면 다 살 수 있다. 그렇죠. 네. 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금 선물 ETF도 있고 금 현물 ETF도 있고 다양한 ETF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방금 전에 퀀트 연구 포트폴리오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퀀트 연구하고 이 올레더하고 예? 두 개 중에 수익률은 어느 게 더? 그게 낫나요? 올레더가 뭐 미세하게 나은 것 같기는 한데 사실 큰 차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그 비중을 좀 맞춰주는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올레더 같은 경우가 수익이 조금 더 높은데 그 대신에 MDD 그러니까 최대 손실도 연구 포트폴리오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올레더가 엄청 좋고 연구 포트폴리오가 안 좋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뭐 두 개의 뭐 재미있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막 경기 침체가 오고 막 이럴 때 매도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네요. 물론 이제 연구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은 그 최근 뭐 몇 개월 가격이 안 좋았다 하면은 팔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연구 포트폴리오 전략들도 있기는 한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기는 합니다. 네. 요거를 제가 시험까지는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나고 그런 거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 네, 그렇죠. 보면은 이게 이제 최근 50몇 년 결론이 여기 나오거든요. 연구 포트폴리오가 제가 알기로는 이거지. 여기 가보면은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최근 52년 결과예요. 1970년부터 2022년까지. 보시다시피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아름답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5% 금, 25% 미국 주식, 25% 미국 국채, 25% 현금 요 포트폴리오거든요. 여기에 그 퀀트 연구 포트폴리오. 예, 맞아요.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그 투자 전략입니다. 보면은 이제 연봉 이익이 8.3% 정도 나왔고 최악의 순간에 깨진 게 15.6% 깨졌다라고 나오고요. 언제 어느 정도 깨졌나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올해가 가장 안 좋았어요, 이 전략이. 그러니까 올해 15% 털렸고
10% 이상 터진 구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있네요. 50년에 네 번 정도. 그래서 이 전략이 손실이 없는 거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기간에 그 주가 지수가 반토막 난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거를 꽤 꿋꿋이 잘 버텼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손실이 나긴 났지만 확실히 주가 지수보다는 좀 덜 떨어졌죠. 이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연금 포트폴리오인데, 네. 예를 들면은, 이거는 지금 오로지 미국 주식 채권 금에만 투자를 한 거잖아요. 이걸 예를 들면은, 주식을 미국 주식 앤드 한국 주식, 미국 채권 앤드 한국 채권, 그리고 이 현금도 달러 앤드 원화, 이런 식으로 나눠서 투자를 하면은, 최대 손실이 15%가 안 나와요. 보통 1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그 위험도 분산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나라 주식, 우리나라 채권에만 투자를 한다면 네. 우리나라 시장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죠. 훅 꺼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자산, 미국 주식, 채권 이걸 섞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부진해도 미국이 좀 잘 나가면 어느 정도 이게 또 상세가 돼서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그렇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주식이랑 채권이 전 세계적으로 다 좀 부진하긴 했는데 근데 그 대신에 그나마 좀 잘 나갔던 게 달러화였거든요. 물론 달러화도 요즘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달러에 투자를 하면은 그 주식과 채권이 부진할 때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화와 달러에 분산 투자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컨대 한국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 예를 들면 IMF라든지 금융위기 이럴 때도 달러가 막 치솟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로 이제 포트폴리오의 충격을 많이 완화할 수 있죠. 구글에 그냥 퀀터스라고 적으면은 그냥 이 페이지로 들어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첫 페이지고요. 그냥 네. 웹 베이스드이고 이게 한 내년부터 유료화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카톡 아이디가 있으면은 다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저도 그냥 카톡으로 로그인을 했고요. 들어오면은 이제 한국 전략으로 하고 여기서 이제 기본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금융주, 지주사, 관리 종목, 적자 기업, 중국 기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한마디로 이게 대한민국 6대 사회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악? 사회악. 예. 그러니까 안 좋은 거네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걸 클릭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애들한테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적자 기업, 아주 몹쓸 애들이죠. 네, 요거는 알 것 같아요. 적자가 났으니까 얘네는 빼는 건 알겠는데 그렇죠. 금융주나 중국 기업 이런 게 빠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좀 시니컬해가지고 금융기업들은 이제 소위 임직원 복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과 주주들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고객들과 주주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계속 금융 주식을 사고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는데 솔직히 그냥 임직원들이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일단 별로다 하고 지주사라는 것도 이제 한국이 상속법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런저런 꼼수를 써가지고 기업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관리 종목이라는 거는 거래소에서 이 종목은 뭐 좀 이상이 있습니다. 투자 좀 하는 거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고합니다.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빼고 적자 기업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기업이 돈을 벌어야지 왜 그렇죠? 적자를 내고 있습니까? 빼고 중국 기업은 여기서 나와라는 중국 기업은 텐센트랑 알리바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에 상장할 정도면 막장 기업이라고 봐야죠. 아니 중국 기업이 중국이나 미국에 상장해야지 홍콩에 상장해야지 왜 한국에 오냐 이거죠. 그게 일단 거기서부터 걸러버리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애들은 사회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와 관련된 주식들은 자동으로 제외가 되는 그렇죠. 거네요. 이제 클릭을 해놓으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른 섹터들도 제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은 난 통신 서비스는 너무 싫어. 난 절대 안 할 거야 하면 클릭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6개 정도만 이제 뺍니다. 이 6개 사회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져가신다. 그렇죠. 네. 근데 취향에 따라 가지고 나는 양심적으로 운송기업은 절대 투자하지 못하겠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클릭하면 돼요. 근데 사람의 니즈와 이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 저는 광한국님 하는 스타일로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한국과 미국 투자의 가장 큰 비밀은 소형주의 수익이 대형주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형주, 그러니까 저는 소형주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시가총액이 하위 20% 기업
정도로 이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한국에 기업이 2,000개가 있으면은 걔네들을 시가총액으로 네. 줄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하이닉스, 3위가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하는데 1위부터 2,000위까지 쫙 순위를 매기면은 저는 상위 80%를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1위부터 1,600개 기업은 거릴 떠보지도 않고 그 밑에만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여기 코크드림님은 주식을 살 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아, 네. 오케이. 그럼 펄을 넣고요. 네. 펄은 이제 이 기업이, 순이익 대비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가를 보는 지표이죠.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네. 그리고 PBR. 아, PBR도 좋아하세요? 네. 네. 예,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 또는 자본으로 나눈 지표이고요. 한마디로 이 기업이 가진 것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나 높냐 낮냐를 평가하는 지표이죠. 네, 또 뭐 있으신가요? 저 배당 수익. 아, 배당 수익 네네. 좋아하세요? 아, 오케이. 네. 그렇죠.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또 뭐 있으신가요? 강한구님은 여기서 또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요 밑에, 예를 들면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나 매출이익이 성장을 하는가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보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요 퍼 PBR 배당 수익률을 처음으로 말을 하고, 이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그거를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 혹시 벤저민 그레이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 아저씨가 이제 굉장히 굉장한 사람인데, 일단 워렌 버핏을 키웠습니다. 그거 하나 업적이 있고, 그리고 가치 투자라는 걸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퀀트 투자도 이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행동적인 투자, 그러니까 주식을 사가지고 그 회사 경영진한테 달려가가지고 그 경영진을 조지는 투자, 그것도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요. 그리고 CFA라는 자격증도 이 사람이 만들어냈고, 그거 말고도 한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이제 금융시장의 선구자라고 보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100년 전에 쓴 책에 이런 게 나와요. 퍼랑 PBR가 낮은 기업, 배당이 잘 주는 기업에 투자를 하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굉장히 잘 받으신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이 퀀터스가 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이렇게 퍼가 낮고 PBR가 낮고 배당 수익이 높은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얼마를 벌 수 있었는가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코크드림 전략이라고 넣었죠. 이게 중요한 거죠. 네네. 그냥 버전 1로 하겠습니다. 그냥 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전략을 저장까지 해놓을게요. 아예 저장도 해놓고. 자, 그럼 우리가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고 치고 이제 거래 비용을 좀 넣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얼추 0.5%로 그냥 많이 넣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거래를 한번 사고 팔 때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제가 가정을 그냥 했고요. 그럼 이 0.5% 정도면 괜찮은 수수료다라고 볼 수 있는 네, 건가요?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소형주 같은 경우도 보통 거래를 할 때 이 정도 많이 안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최초의 저퍼 저PBR 그리고 이제 고배당 주식을 들어가는데 얘네들 우리가 10년, 20년 영원히 보유할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처음엔 저퍼로 들어갔는데 가격이 높아지면은 퍼가 같이 높아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바뀌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바꾸는 작업을 얼마나 한 번 하겠느냐라는 거를 이 리밸런싱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분기 정도 한 번 하면 어느 정도 적합합니다. 보면은. 왜 학교에서도 시험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1년에 4번 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보시면 되고 우리는 그런 가장 우수한 기업 20개를 사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거를 2003년부터 2022년까지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거의 뭐 20년이네요. 그렇죠. 20년이죠. 우리가 20년 동안에 꾸준히 저퍼, 저PBR 그리고 고배당 주식을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벌 수 있었는가 그거를 지금 이제 돌려보는 거예요. 네.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돌리고 있는데 이게 월별, 분기, 반기, 연별 이렇게 했을 때 수익률이 좀 달라지나요? 달라지죠. 네, 그렇죠. 보통은 분기 정도가 꽤 괜찮은 편이고요. 네, 예. 그 중에 그래도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확률이 높은 게 분기별로 했을 때다. 그렇죠. 왜냐면 이거를 너무 자주 거래하면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이제 너무 가만히 냅두면은 이제 저퍼 기업이 더 이상 저퍼 기업이 아닌데도 구분할 수 있는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어쨌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연봉리 수익이 38% 나쁘지 않네요. 그죠? 이 정도면은 이 코크드림 전략.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좋아요. 이 연봉이 38%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20년 만에 내 원금이 570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570배요? 네, 그렇죠. 1억이 570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은, 근데 또 이제 주의할 내용은 뭐 이런 거죠. 좋은 것만 있지는 않겠죠. 최근 20년 동안에 일했는데, 최근 3년, 5년, 10년은 어땠는가. 그것도 여기 나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요 옆에가 커스피고요. 요 왼쪽이 우리의 전략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률? 그럼 예를 들면 최근 10년 동안에 커스피의 연봉리 수익이 2%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24% 벌었다. 뭐 이런 거죠. 최근 3년 동안에는 커스피 연봉리 수익이 3.6%였는데, 우리는 24% 벌었다. 그러니까 훨씬 낫다는 거죠, 이게. 몇 배요?
훨씬 낮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연간 수익도 나와요. 보면은 이 마이너스가 코스피보다 수익이 떨어졌다라는 거고, 플러스는 코스피보다 수익이 높았다라는 거고, 보시면 2003년, 17년, 20년에는 코스피 수익이 우리 전략보다 더 수익이 좋았는데, 나머지 구간에는 우리의 전략이 이겼다라는 확률이 거죠. 엄청 높네요. 근데 보시면은 또 많이 벌 때는 막 250% 번 적도 있고요. 그 깨질 때는 이렇게 1년에 24% 깨진 경우도 나오고요. 올해도 지금 마이너스 2%로 살짝 지금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요 밑에 있는데, 그러면 안 될 때, 그러니까 깨질 때는 어느 정도 깨지나가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보면은 이제 2008년부터 9년까지 53% 손실이 났다가, 그 후에 이제 그거를 다시 만회하는데 356일이 걸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18년부터 20년, 요때도 코로나 때문에 44% 정도 맛이 갔다가 이걸 다시 리커버 하는데 910일, 그러니까 거의 2년 반 이상 걸렸다. 이런 거를 이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월별 수익률 같은 것도 보면은 금융위기 났을 때 한 달 만에 27% 날아갔다. 뭐 코로나 때 17% 날아갔고, 올해도 6월, 9월에 수익이 되게 저조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우리 이제 느끼는 바가 이제 있는 거죠. 아, 오케이. 이 전략이 장기적으로 그 소비 계속 갖고 있었으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중간중간에 그 충격적인 순간들이 많이 오는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네. 그래도 잘 될 확률이 높으니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직접 해보시면 또 달라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그냥 편하게. 내 돈이 들어가면 또 달라질까? 시뮬레이트해서 20년 동안 여기 있었구나 하는 거랑, 진짜 만약에 우리가 재수없게 이 전략 좋은 것 같아 하면서 2008년 5월 15일에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한 시기에 따라 또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2008년 스승의 날에 우리가 이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승님이 안 오시고 이제 마이너스 53%가 오는 거예요. 그럼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그럼 이제 사람들이 으이씨 하면서 이제 그만두겠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미리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그 최근에 되게 웃기는 게, 이제 권상우라는 이제 배우분이 요번에 어떤 그 웹드라마에 나오셨거든요. 거기서 퀀트 투자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도 거기서 마이너스 27% 손실을 보고 이제 때려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네. 이분이 이때 시작한 거예요. 이제 6월에 막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6월에 시작했으면은 11월까지 25% 쳐맞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거가 지금 회복 중이거든요. 근데 내가 딱 처음 할필 시작했을 때 이런 구간이 딱 왔다고 시작하면은 이게 뭐 10%, 17%, 20% 막 깨지고 있어요, 근데. 짜증나게 사람이 그렇죠. 그만두는 거죠. 네. 이게 길게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수익이 높아서 이거 괜찮은데 하는데, 내가 또 들어간 시점, 내가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걸 또 못 버티고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운이 좋아가지고 2005년에 투자를 시작했어요. 막 첫 해부터 막 248% 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죠. 근데 이제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투자를 시작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깨질 때는 이제 좀 신나게 깨질 수 있다는 거를. 네. 하지만 길게 보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전략 괜찮은 것 같네라고 하시면은 여기 조목을 또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포트폴리오 추출해가지고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그 몇 개를 뽑아올 거야? 20개 뽑아올 거야? 네네. 종목을 또 뽑아내는 거예요. 픽터리 걸어서. 그죠. 뽑으면은 여기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이 떠요, 여기. 어머. 뜨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종목들이 지금 한국에서 그 퍼와 PBR가 낮고 배당 수익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뭐 참고로 이거는 지금 매수 추천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샘플 전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뭐 대창 스틸부터 성도 ENG까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쭉 나오고, 저희가 소형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보시다시피 뭐 한 300억대에서 700억대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네네네. 1000억이 넘는 게 없네요. 없죠. 왜냐면 그 이상을 다 잘라버렸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제 업종명도 뭐 철강, 뭐 필수 소비재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어디 상장이 되었는가, 그 종가는 얼마고, 우리가 지금 1000만 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창 스틸을 지금 161주를 사거라, 뭐 신세계건설 27주 사거라, 이런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1000만 원으로 20개의 종목에 다 분할을 한 거네요. 그죠, 50만 원씩. 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여기다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으로 넣었으면은 당연히 이제 금액이 좀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여기서 퀀트 투자의 그 문제점이 딱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이 소형주를 보면은 소위 다 듣보잡들이잖아요. 처음 보는 기업 이름이 많아서. 그렇죠. 예를 들면 SAT가 뭐 하는 기업인지 솔직히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몰라요, 뭐 하는지. 아는 데가 거의 없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한국 가구가 가구를 한다는 거 정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으나, 근데 이제 솔직히 무슨 가구를 파는지, 의자를 파는지, 색상을 파는지 잘 모르거든요. 저는 그냥 다 무시하고 이걸 기기적으로 삽니다, 이걸. 알 필요 없다. 얘가 뭐 하는 회사이고
그런 그렇죠. 건 전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 안 해도 네.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공부하면은 더 좋은 수익이 날 것 같죠. 불안하니까. 저거 다 해봤거든요, 그거. 근데 저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20개를 사고 싶으면은 50개를 먼저 뽑았어요. 그 중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한 다음에 그 중에서 20개를 골라서 샀거든요. 50개 뽑아준 걸 본인이 또 20개를 또 거기서 추출을 하셨군요. 그렇죠.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근데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그 버린 30개 기업의 수익이 늘 더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버린 30개랑 실제로 투자한 2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버린 30놈들이 늘 수익이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몇 년을 해보고 나서 오케이 그래. 의미가 없구나. 그게 저한테 이제 뭔가 주는 게 있었죠. 내가 분석해봤자 되는 거 없다고. 참고로 저도 CFA라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 재무제표 볼 줄 다 알고 그 포트폴리오 이론이지 뭐 그거 다 배웠어요. 저 근데 학교에서도 경영학을 했고요. 제가 아마 그 이런 쪽을 아는 게 대부분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소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수익 내는 거는 별 상관이 없다. 그렇죠. 결국 수익 내는 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사가지고 내는 게 수익이 더 많이 났어요. 오히려 이렇게 감정을 배제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그런 50개를 뽑아가지고 얘는 적자가 중간에 많이 나네. 얘는 배당을 안 주네. 얘는 좀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이렇게 걸렀거든요. 근데 걸렀는데 그 걸렀던 놈들이 수익이 훨씬 높았어요. 제가 투자한 놈들보다. 네. 이 주식을 이렇게 이제 사면 이게 네. 이제 또 이제 바뀔 거잖아요. 그렇죠. 분기에 네, 한 번, 맞아요. 분기에 한 번 하면은 요게 또 이제 그 종목이 바뀌게 될 텐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3개월 후에 종목을 뽑으시면은 다른 종목들이 나오겠죠. 3개월 후에 다시 또 컨터스로 똑같은 지금 기준으로 돌리게 되면은 여기에서 또 이제 빠지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새로 들어오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를 들면 대창 스틸이 이제 3개월 후에도 뜰 수가 있고요. 아니면 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사라졌다면은 대창 스틸을 3개월 후에 팔아버리고 그럼 뭐 새로운 기업이 껴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를 사면 돼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는 팔아버리고 새로 들어온 건 다시 사고. 그죠. 딱 요 네. 금액만큼. 그죠. 그러니까 그 금액도 얘가 이제 얼추 알려주겠죠. 얼마나 살아 이렇게. 네. 그럼 요 부분 이거 하려면 네. 금액이 좀 최소 시드머니는 얼마 정도 있어야 되나요? 이제 보시다시피 1,00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100만 원으로 했다고 치면은 요 수량을 10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창 스틸을 161개가 아니라 16개 사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신세계 원설은 뭐 두세 주 사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얼추 보면은 10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네. 그렇죠. 이제 수량이 좀 달라질 뿐인 거죠. 그죠. 그냥 이거를 10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네네. 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100만 원을 가지고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물론 이제 10.6주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얼추 그냥 유도리 있게 11주 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왜냐면 작은 돈으로도 네. 뭐 큰 돈이 아니더라도 적은 돈으로 이렇게 좀 테스트해 볼 수 있어서 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 영상 하나 보고 내가 지금 5억이 있는데 다 놓자 하면은 그건 이제 미친 짓이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5억이면은 그래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막 그냥 한 1,000만 원만 해보자 해가지고 투자를 한 다음에 이제 이거 수익이랑 이제 본인의 다른 수익이랑 비교를 해봐가지고 높은 쪽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처음 1,000만 하다가 이게 내 수익보다 훨씬 높네? 3,000. 기속도 높네? 1억. 그 다음에 3억.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저의 이제 그 코코드림의 네, 전략으로 전략. 했는데 네네. 실제 광환국님의 제 거요? 전략을 네네. 시연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 거요? 네. 제 것도 뭐 크게 달리지는 않은데요. 이제 뭐 강한국, 뭐 슈퍼 가치 전략, 뭐 소형주 이렇게 이름을 적을게요, 제가 그냥. 이름 더 멋있게 짓네. 네, 아니, 이게 아니잖아요. 슈퍼 가치가 아니라 그 뭐야 성장 가치 전략이죠. 성장 가치 그죠. 예. 슈퍼 가치 전략도 있어요, 참고로. 있는데. 네. 일단, 이것도 일단 똑같고요. 네, 다 똑같고 앞엔 다 똑같고. 예, 그렇죠. 그다음 여기서 팩터가 좀 달라지는데 저는 이제 얘네들을 빼고 근데 얘들도 나쁘지 않아요. PBR, 에페랑술 굉장히 괜찮은 팩터들이고요. 저는 이제 PSR, 포어 그리고 PGPR을 넣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표들이 조금 전에 그 지표보다 뭐 대단히 낮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조금 다른 거는 밑에서 이제 순이익, 영업이익, 매출 총이익, 그리고 매출액, 요게 성장하는 기업들. 왜냐면 이제 코코드림 전략에는 이 기업들의 성장을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배려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좀 포함을 시키는 거죠. 네. 가치도 있으면서 성장성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장 기업만 사면 좀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성장은 잘하고 있는데 이미 너무 비싸.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미 완전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소위 가치 지표를 통해 가지고 얼추 필터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성장도 하는데 지금 완전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전략이죠. 네. 네. 제가 주린이라서 네. 요 가치 팩터에서 요거요. PSR, PO와 요거
간략하게만 알려주시겠어요? 그 PSR 같은 경우는 여기 커서를 되면 나오는데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액이고요. 그 POR은 시가총액 나누기 영업이익이고 PGPR은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 총이익인데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그 금액이에요. 그 이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요. 뭐 순이익, 영업이익, 매출액은 다 한번 들어보는 단어잖아요.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그 숫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순이익과 영업이익과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이 성장하는 기업. 총 8가지 팩터를 설정을 하시네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8개가 아니라 4개 빼고 4개만 해도 돼요. 2대2로만 해도. 네. 그것도 얼추 비슷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아니, 저는 강한국님 하신 대로 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근데 솔직히 이 전략이 조금 전에 그 전략과 뭐 대단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보시죠. 성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가는지. 딱 보면은, 50, 좀 낫네, 그래도. 51 정도 나오네요, 그게. 네. 51대 38, 그렇죠. 네. 근데 물론, 과거가 이렇다는 거지, 미래에서는 코크드림 전략이 또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건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코크드림 앤드 제 전략 2개 다 꽤 괜찮아 보인다라는 것까지는 아마 누구나 다 이제 억셉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최근 3년, 5년, 10년의 수익이 이렇게 나왔고 커스피보다는 어쨌든 훨씬 높았다. 그리고 얘도 2017년에 커스피한테 졌어요. 보면은 17년과 2년에 별로 안 좋았고 얘도 깨질 때는 시원하게 깨진다. 57%, 47% 깨진 사례가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시장이 안 좋으면 다 같이 맛이 가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냥 좀 맛이 덜가나 좀 더가나 이 정도 차이지. 맛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럼요. 네. 요렇게 하면 또 이제 그 종목까지 싹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뭐 종목도 당연히 여기서 이제 뽑아올 수가 있고요. 똑같이 여기 가가지고 포트폴리오 추출 가서 그냥 다음 해서 뽑으면은 됩니다. 여기 눌러가지고요. 네. 네. 똑같죠. 그러면은 지금 10월 말에 네. 매수를 하셨잖아요. 네. 일단 1차적으로. 그럼 그렇게 그때 매수하실 때 요렇게 돌려가지고 요거 맞아요. 그대로 하신 거예요? 맞아요. 똑같이 했어요. 맞아요. 네. 요걸로 했어요. 네. 뭔가 다른 방법 더 추가하지 않으셨어요? 없어요. 네. 뭐 굳이. 네. 근데, 맞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대신 저는 이제 25개를 뽑아서 했어요. 왜냐면은 가끔 20개 종목 중에서, 좀 들어가기 어려운 종목들이 있어요. 거래량이 너무 적거나 이래가지고. 네, 그러면 그 종목은 패스하고 21위 기업으로 들어갔어요. 그쵸. 예를 들면 조금 전에 20개 뽑았잖아요. 네네네. 해보니까 이 사조 오양이라는 기업이 예를 들면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못 사겠어요, 이거를. 걸어놔도 네. 살 수가 없어. 네. 아니면 시장가로 사려면 너무 비싸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사조 오양이를 이제 포기하고 21위, 22기업들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쪽에. 네. 25개를 뽑아 놓으면은 5개 정도의 버퍼가 있는 거죠. 그 한마디로, 사조 오양이 넌 내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안녕 하고 21위, 22위 기업들을 사는 거죠, 그냥. 네. 그게 이제 유일한 추가 노하우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시스템 돌려서 나오는 그대로 매수를 한다. 그죠. 물론 이제 그 시기, 매수하는 시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그 10월 말이나? 네, 그때가 10월. 이제 상대적으로 유리하니까 그때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다가 4월에 이제 전량 매도할 수도 있고, 조금 남기고 매도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조금 전에 만드신 전략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연봉립이 38짜리였잖아요, 이게 맞나? 그렇죠. 요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미래 38% 기대할 수 있을까? 그건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주가 지수보다는 그래도 월등히 높지 않을까? 그 정도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최근 3년, 5년, 10년, 진짜 최근 1년 동안에도 주가 지수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갑자기 우리가 지금 이게 한번 방송 찍어가지고 현상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선택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상장 폐지 당한 경우도 있고. 네네네. 뭐 마이너스 이제 손실을 본 경우가 많아서.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식 투자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확적으로 오셔야죠, 이제. 네, 오셔야죠, 이제. 네. 오늘 되게 또 쉽게 또 재밌게 알려주셔가지고. 오셔야죠. 네. 좀 소액으로도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액으로 처음 테스트한 다음에 좋으면 계속 늘리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자산을 불리셔가지고. 물론 이거 말고도 저는 이제 돈 드는 건 다 하긴 했지만, 이게 당연히 굉장히 큰 축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당연히.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방법이 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요전하고 계속 하고 있죠, 저도. 네, 또 요번에 이제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요 책을 이제 또 이제 출간을 이제 하셨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베스트셀러로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광원구님 책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이제 하락장이 굉장히 좀 지속됐는데, 그냥 그 상승장에서는 소위 그냥 유튜브나 전문가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주식 사면은 돈을 벌었거든요. 아, 저도 그랬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22년이 오면서 그들이 추천하는 주식을 사면은 다 이제 그 떨어졌을 거예요, 그게.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현타가 왔겠죠. 아이씨, 쟤네들 따라하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만. 아이씨, 야, 이렇게, 기왕 이렇게 되면 내가 직접 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보면은. 네네네. 그럼 내가 직접 해야지 하는데 그게 좀 막막하잖아요. 뭘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으니까. 근데 컨텐츠 룰이 다 있잖아요. 레시피가 있는 거고. 야, 그럼 저 레시피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제 추측 건데. 네.